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수소 원자 에너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결론은 뭐냐면 수소 원자 에너지는 이렇게 이거. 자,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에너지는 G의 제곱에 비례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전자의 질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뭘 했었냐면 여기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고 G가 1일 때 여기가 헬륨 플러스의 에너지 G 이퀄 2였었다. 그럼 요거 에너지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분차적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N 이퀄 1일 때 N 이퀄 2일 때 n이 무한대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백큐 레벨이라고. 마찬가지로 헬륨도 똑같은 식을 대입할 수가 있는데 뭐만 다르죠? G만 다르기 때문에 4배 곱해주면 돼. 여기가 n 이퀄 1이야. 여기가 n 이퀄 2. 여기다 4배 곱해주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다 4배 곱해주면 여기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비교를 해봐요. 요 트랜지션하고 요 트랜지션을 비교해서 주파수 측정을 해보면은 정확히 4배가 되잖아요. 정확히. 왜 그러면 다른 건 다 똑같고 뭐만 다르고 얘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주파수하고 헬륨 플러스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수소 원자의 핵전하고 헬륨 플러스 핵전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돼야 할 텐데 4가 아니고 4.0016이다라 라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때 보호의 대답은 뭐였냐면은 보호의 대답은 얘가 M2가 아니고 뭐를 바꿔야 되냐면은 환산 질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은 이 가부 용량이 자기가 이걸 처음 계산했을 때는 MEVR로 했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이것의 가정은 뭐냐면은 핵은 고정되어 있고 전자만 핵 주위를 돈다라고 했을 때 가구동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어가지고서 전자도 무게중심을 돌고 핵도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MEVR이 아니고 환산 질량에다가 환산 질량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집어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M2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되냐면은 환산 질량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도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가 집어넣어줘야 되냐면은 수소 원자의 환산 질량, 헬륨 플러스의 환산 질량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한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지. 얘가 정확히 4배고요. 이게 얼마냐면 1.054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곱해주게 되면 4.0016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자, 여기서 보호가 수소 원자를 잘 설명을 했어요. 수소 보호의 이제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수소 원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가 n이라는 양자수에 따라 달라지고 n은 아무 숫자나 되지 않거든요. 정수만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근데 원자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프랑크하고 허츠. 프랑크 허츠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 튜브가 있거든요. 튜브에다가 머큐리 가스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흘려줘. 그러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있죠. 근데 얘를 가속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플레이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겠죠. 그럼 얘가 이 플러스 전압을 보고 가속이 돼서 튀겨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튀겨나간 전자를 모으는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걸 컬렉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가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가는 걸 전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사이에는 이 전자를 가속시켜주는 볼티지를 바꿔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볼티지를 바꿔주면서 여기에 수집되는 전자의 양, 전류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합니다. X축은 V고 Y축은 I. I는 뭐냐면은 이 컬렉터에 도달하는 전자의 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의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V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쭉 올라가 다시 뚝 떨어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가 얼마냐면 4.9, 여기는 2 곱하기 4.9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이게 실험 결과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수소 원자의 머큐리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 이 볼테이지를 4.9라는 게 뭐냐면은 머큐리 원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간격이 4.9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험이에요. 왜 그러냐? 자, 4.9보다 여기 걸어준 볼티지가 4.9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전자가 와서 얘를 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얘의 에너지가 4.8 일렉트론 볼트였다고 합시다. 그만큼 에너지를 갖고 와서 얘를 때려줘. 그래도 이 머큐리 원자는 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딱 4.9가 들어와야만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는. 얘는 그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얘가 이 머큐리 원자를 충돌하더라도 전자가 에너지를 잃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은 이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4.9가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4.9가 되는 순간 이제 전자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하고 그 머큐리 원자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갭하고 똑같이 되게 되면 이제 전자 키네틱 에너지가 머큐리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얘는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고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얘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컬렉터의 전자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그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게 되면 다시 증가하다가 4.9 곱하기 2, 그러니까 2배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또 다시 뚝 떨어져. 왜 그러냐면 얘가 두 번 충돌할 수가 있거든. 머큐리를 한 번 충돌하고 또 충돌할 수가 있어요. 두 번 충돌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다시 또 에너지가 뚝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바로 머큐리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4.9 볼트라는 거,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예요. 여기다가 추가 실험을 했어요. 추가 실험은 뭐냐면은 머큐리 원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올라가잖아. 그럼 얘가 계속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할 수밖에 없대. 전자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위로 올라갔던 머큐리 원자는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 빛의 주파 스펙트럼 여기서 측정을 해. 스펙트로미터. 스펙트로미터 가지고서 어떤 주파수의 빛이 나오는지 측정을 했더니 바로 4.9V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빛이 방출이 되더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실험 주장하는 바는 보우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드보로이 드보로이가 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보우의 원자 모델에서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전자는 가군 농량을 갖고 있는 가군 농량은 MEV에 물책에 나오는 정의를 이용하면은 가군 농량은 MEVR인데 이것이 아무 값이나 갖지 못하고 H바에 정수랑 가능하다라는 것이 보우의 가정인데 보우는 왜 이런 가정을 해야 되는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잘 설명한다고만 주장했지 얘의 설명을 아직 못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드보로이가 얘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냐면 물질파 이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이 이론이 뭐냐? 드보로이는 누구의 심취에 있었냐면 아인슈타인의 심취에 있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크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유명하죠. 첫 번째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광전 효과죠. 광전 효과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될까? E는 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얘는 상대성 이론으로도 유명하죠. 그죠? 상대성 이론을 수식으로 써주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의 제곱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거는 빛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정지 질량, N제로는 C는 빛의 속도.
그 다음에 요 빛이 입자로 행동했을 때 운동량 이런 식으로 요 식을 상대성으로 또 유도를 했어요. 근데 빛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입자예요. 입자긴 입자인데 정지 질량이 0인 입자예요. M0가 0인 입자, 질량이 없는 입자. 그래서 요 항이 나는 거예요. 제곱을 벗겨주잖아요. 그럼 2는 그냥 PC가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주장한 식은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똑같잖아요. Hnu는 PC 이렇게 되겠죠. 근데 C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리치기 찾아보면 남다 곱하기 U예요.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C 대신에 남다 U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가 사라져요. U가 사라져요. 이 식으로부터 P를 얻을 수가 있는데 P는 남다분의 H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이론으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가 있어. P는 남다분의 H.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야. 파동이기 때문에 남다를 정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빛이 간혹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입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모멘텀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겠다. 파장분의 H로. 그러니까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빛은 파동인데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모멘텀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다. 모멘텀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파동처럼 행동했을 때 파장 남다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그때 이제 두브로이는 이것을 보고서 정반대의 생각을 해. 어떤 반대의 생각이냐면 파동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입자로 행동한다고 그러면 거꾸로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 파동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자는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은 입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가 파동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거다. 거꾸로. 그럼 파동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파장을 얘기해 줘. 파장이 얼마냐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파장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식이고 이건 두브로이가 주장한 식. 수학적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하는 거잖아요. P하고 남다를 바꿔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식이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파동이라고 생각이 됐던 놈이 입자처럼 행동했을 때 그 모멘텀을 구하는 것이고 얘는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놈이 파동처럼 행동했을 때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합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뭘 할 거냐? 요 식 가지고 요가 식 가지고서 뭐를 유도할 거냐면은 얘를 유도하고 있다. 어떻게 유도했는가를 봅시다. 이렇게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돌고 있는데 궤도 반경은 m이야. r이야.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은 m이고 얘가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두브로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입자가 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입자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파장이 남다의 파동이 이렇게 전파되고 나가요. 파형은 그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파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페이지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간만 페이지가 어긋나게 되면은 뭐 또 한 번 돌 때 어떻게 되죠? 상쇄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쇄간섭을 하는데 한 번만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계속 위상차가 계속 차이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뺑뺑이 무한히 돌게 되면은 상쇄간섭에 의해서 여기에는 파동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어떤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요 원 둘레의 길이하고 뭐가 같아야 되면 파장의 정수배가 같아야 된다. 보강간섭 조건이거든요. 이쪽. 그래야만 이 반지름의 R인 원 위에서 전파되고 나가 있는 파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파동이라고 그러면 요 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을 써냐? 얘를 집어넣어. 남달 P분의 드보르 릴레이션을 여기다 집어넣어. P분의 H 이렇게 집어넣죠. 근데 P는 운동량이잖아요. 그럼 물리책에서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하죠? M이 V로 표현해 주겠죠. 그래서
MEV가 왼쪽으로 2파이가 오른쪽으로 MEV가 왼쪽으로 가니까 2파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의 식이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물질파 이론을 이용해서 보호식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어떤 설명이냐? 전자가 파동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썰이잖아, 썰. 뭐 실험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 설명을 할 수가 좀 정말 이런지 모르잖아. 근데 정말로 이렇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없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의 다비슨 점어 실험입니다. 다비슨 점어가 어떻게 물질파 이론을 증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험 셋업을 보면은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 또 전류를 흘려줘.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열전자가 튀어나와. 그 다음에 열전자를 가속시켜주기 위해서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가속이 되겠죠. 어떠한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가속이 될 거예요. 이 전자 키네틱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더 큰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와요. 더 큰 모멘텀을 갖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뭘 설치하냐면은 니켈 메탈을 설치해. 니켈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니켈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전자랑 충돌시키게 되고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디텍터를 여기다가 설치해. 그래서 디텍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몇 도에서 가장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지 측정을 했어. 다비슨 점어는 이 볼티지를 몇 볼트로 했냐면은 54볼트를 걸어줬고요. 그때 얘가 몇 도에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냐면은 50도에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실험 결과를 얻었어요. 자, 이 실험 결과로부터 이제 뭐를 계산할 거냐면은 이 전자가 파동처럼 운동한다고 했을 때 파장을 계산해요. 파장을 이 실험으로부터 54V, 50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니켈 원자살 거리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실험 파라미터 54V, 50도. 요 니켈 원자의 거리 D를 이용해서 얘가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파장을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 파장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1번, 2번. 첫 번째, 드브로이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드브로이는 이걸 딱 본다면 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구할 거라는 거죠. P분의 H로 구할 거야. 그럼 드브로이의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되냐면은 모멘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전자의 모멘텀만. 근데 전자의 모멘텀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기 볼티지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가 센 놈을 걸어주게 되면은 가속이 더 많이 될 테니까 모멘텀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멘텀 한번 그려볼게요. 모멘텀은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2n분의 키네틱 에너지만 갖고 줄 테니까 2n분의 P제곱이 될 거예요. 전자질량.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죠? 얘가 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전압이 걸린 플레이트를 지나와서 키네틱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전하량 곱하기 전압차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몇 볼트가 돼야 되냐면 54볼트가 된다. 그래서 P제곱은 이렇게 돼. 얘 몇 볼트로 실험했었냐면은 54볼트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 알고 있고 전자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이 식을 이용해서 P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P를 어디다 대입하냐면은 드브로이가 주장한 요 식에다 대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를 구했어. 그래서 남다를 구했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냐면은 1.67 곱하기 10^10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드브로이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격자점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배열된 격자점. 지금은 이제 니켈 원자가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서
파장이 남다인 빛 혹은 파동을 쏘아줘. 그러니까 산란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란돼. 그래서 무슨 조건을 구할 거냐면은 이 두 개의 빛이 보강 간섭을 하는 조건을 찾아내. 보강 간섭. 수선의 발을 그려주게 되겠죠. 그럼 보강 간섭을 할 조건은 뭐냐면 여기 경로차거든.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보강 간섭을 한다. 그게 물리책에 나와요. 그러면은 요 경로차 어떻게 보냐? 이게 세타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요게 접재점 사이 거리가 d라고 하게 되면은 요 삼각형에서 요 뒷변의 변칙은 d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요것이 요 경로차예요. 경로차가 뭐랑 같아야 되죠? 이게 파장이 남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된다. 보강 간섭을 할 조건. 따라서 d를 알고 있고 세타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식에서 뭘 구할 수가 있죠? 남다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n은 정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픽이 나올 수가 있어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픽은 어떨 때냐면은 n이 1일 때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d를 알고 있고 세타를 측정하면은 남다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방법으로 남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d하고 세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요 d가 얼마인지 니켈의 d가 얼마로 알려져 있었냐면은 얼마로 알려져? 2.15 곱하기 뒤쪽 프린트분 했어요. 2.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cm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니켈 원자와 니켈 원자 사이 거리가 2.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cm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었어. 그 다음에 보강 간섭을 하는 각도도 알려져 있어요. 세타는 측정이 됐잖아요. 세타는 50도, d는 2.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cm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남다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한 남다 값이 얼마냐? 1.65 곱하기 10의 10cm였었다는 거예요. 매우 유사한 값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부터 다비슨하고 저먼은 드브로의 물질파열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드브로 이론을 증명한 사람은 다비슨과 저먼뿐만이 아니고 여기 프린터문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절 실험으로도 증명을 해요. 다른 사람도 증명을 했어요. 정말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냐? 이 프린터문을 보면은 그림 두 개가 포개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쪽은 엑스레이 회절 패턴이에요. 엑스레이를 싸줘가지고 회절 패턴을 얻었어. 엑스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파동으로 알고 있죠, 그죠? 파동을 싸줘서 엑스레이 회절 패턴을 얻었어. 아래쪽 그림은 뭐냐면은 일렉트론 디프렉션이에요. 전자를 싸줘서 얻은 회절 패턴. 전자는 우리가 보통 입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입자로 생각이 됐던 전자를 싸줘도 엑스레이를 싸준 회절 패턴이랑 똑같은 회절 패턴을 얻게 돼. 다시 말하면 전자도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정말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담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톰슨이에요. 이 톰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노벨상을 타고 아버지도 노벨상을 타고 아들 톰슨도 노벨상을 타는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음극선이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 해서 노벨상. 대단한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다비슨 저먼의 실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전자가 얘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파동처럼 행동해요. 근데 내가 양자역학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파동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파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파동 함수를 표현해요. 파동은
수학적으로 파동 함수를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공간 좌표가 들어가고 시간 좌표가 들어가고. 왜 그러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x의 의미는 시간 좌표, t 의미는 x는 공간 좌표, t는 시간 좌표. y가 뭐냐? y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빛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 물리량을 표현한다. 소리는 뭐가 퍼져나가냐면은 음의 압력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소리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였다 그러면 y 의미는 음의 압력을 나타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동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파동 방정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파동 방정식이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합니다. 이게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것을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근데 지금 다시 등장한 것은 입자로 설명했던 전자도 파동이라는 전자. 그럼 얘도 파동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얘도 전자도 파동이라니까. 그 파동 함수를 내가 이렇게 써주려고. 전자라는 물질파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를 이런 함수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그럼 또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가 질문이에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이 있을 거라. 그래서 오늘 유도할 텐데 그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얘하고는 다른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당장 질문은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동이다. 얘도 파동이면 그냥 얘를 요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면 되지 굳이 왜 새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얘도 파동이니까 굳이 얘를 왜 푸냐? 얘를 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돼. 왜 그러느냐? 이 물질파라는 파동은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파동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 뭐냐면은 물질파라는 파동은 반드시 뭐를 만족시켜줘야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드브로의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 람다는 P분의 H라고. 그런데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놈들은 굳이 드브로의 관계식을 만족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물질파만 만족시켜줘야 돼. 물질파. 그래서 드브로의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유도가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아무런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 자유입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유입자는 에너지를 어떻게 되냐면은 EM분의 P제곱이죠. 근데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하면 E는 어떻게 되죠? H2가 돼요. 자, 여기다가 무슨 식을 쓸 거냐면 드보르 릴레이션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P 대신에 람다분의 H를 집어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H제곱 람다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가 넘어가게 되면 U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얻게 된다면 드보르 릴레이션. 자, 파동이라고 하면 언제나 주파수라는 게 있고요.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이라고 하면은. 근데 주파수하고 파동이 관계식을 만족해. 이런 관계식을. 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얘 때문에. 드보르 관계식 때문에 파장하고 주파수는 물질파라고 하는 파동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나 소리라든지 빛이라고 하는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파동은 이런 식으로 만족할 이유가 없어요.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물질파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질문은 얘를 구할 때 그냥 이거를 풀면 되지 왜 얘를 풀어야 되느냐? 얘를 풀잖아요. 그러면 얘를 풀어서 나온 파동 함수는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파는 드보르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 슈레딩거가 한 일은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파동 함수는 반드시 드브로이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요. 물질파라는 파동이 만족해야 할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나타내 줄 텐데 그 전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방정식 풀어서 얘를 구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무슨 질문이 남았냐면은 우리가 파동 함수라고 그랬을 때 이 y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y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물리량이 퍼져나가냐가 바로 y가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리라는 파동이라는 건 y의 의미는 음의 압력이고 빛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y가 의미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나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얘를 구했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죠? 그럼 풋사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풋사이가 뭐다라고 아무도 증명한 사람은 없어요. 수학적으로 혹은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없고 제안한 사람만 있어요. 이렇게 하자. 누가 제안했냐? 본이라는 사람이 제안. 본이라는 사람이 풋사이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제안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풋사이의 제곱은 그 위치, 그 시간에 전자를 발견한 확률로 해석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증명한 것은 없어. 제안만 했을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실험 결과를 모순 없이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다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본의 해석. 근데 여담이지만은 이 해석을 굉장히 싫어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싫어했었고 이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조차도 이런 해석을 굉장히 싫어했어. 근데 현재 주류 이론은 이 해석을 따른다는 거죠. 풋사이에. 자, 그래서 풋사이가 이런 해석을 해야 되거든. 제곱해주게 되면 확률이라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아무 형태나 가질 수는 없어요. 일단 확률이라고 그러면은 다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되죠?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이래서 풋사이 x라는 함수가 이게 x라고 그러고 풋사이라고 그러는데 요 x로 무한대로 갈 때 y로 무한대로 갈 때 지금 그림처럼 수렴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값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확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수렴하지 않고 그냥 쭉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해주게 되면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는 파동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닫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0으로 수렴해줘야 돼.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로 무한대로 갈 때 딱 닫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의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 이 파동 함수에 제한이 걸려요. 아무런 형태의 함수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해석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 또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게 파동 함수 때 x와 t 함수잖아요. x와 t 함수. 근데 수학자들이 얘네들을 풀 때 저대로 놓고 풀지를 않아. 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어. 스페이셜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템포럴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얘를 풀어. 그래서 얘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이 뭐냐, 얘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이 뭐냐, 각각 구해서 얘를 이제 구하는 식을 따르게 됐지. 자, 우리 일반학 책에서는 얘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을 책에는 얘가 나는 방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 책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떤 뭐라고 표현하냐, 앞에 뭐가 따라 붙냐면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면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워요. 그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원했던 얘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을 배우게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학 때는 다루지 않고 스페셜 파트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를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을 풀 텐데 풀기 전에 미안한 말이지만 책에 나와 있는 그 유도 방식은 사실은 정확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수업은 하는데 그 유도 방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유도 방식이에요. 제대로 된 방식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학교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뭐 이렇게도 유도하는구나 정도로만 알면 될 거예요. 지금 할 일은 뭐냐면은 풋사이 x가 만족해야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거죠. 예. 얘를 구하자 할 때 먼저 어떤 자율자가 있어. 어떤 자율자 움직이고 있어. 얘가 물질파인데 파장이 남다의 물질파라고 해봅시다. 그럼 파장이 남다의 파동함수는 어떤 꼴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A의 남다분의 2파이. 이거 파장이 남다인 함수거든요. 혹은 코사인 남다분. 이것도 파장이 남다인. 파장이 남다인 함수는 얘 아니면 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어떤 걸로 해도 무관해. 어떤 걸로 시작을 해도.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요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얘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책에서는 얘라고 놓고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라고 놓고 얘가 만족할 방정식이 뭔지를 한번 보자. 일단 한번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람다블루 2파이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 이게 뭐죠? A 곱하기 사인 람다블루 2파이 x 원래 자기 자신이야. 이게 또 사인 x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놈이 원래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풋사이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은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 앞에 뭐가 따라오긴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무슨 정보를 집어넣어 주냐면은 바로 드브로이 릴레이션을 요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요 남다 대신에 P분의 H를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될 거예요. 여기 분모 있는 P가 분자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뭘 곱해줄 거냐면은 빼기 8파이 제곱 m의 h제곱을 곱해주려고. 여기도 빼기 8파이 제곱 m의 h제곱을 곱해주려고 해요. 왜 곱해주는가는 곧 나오게 돼. 여기 h제곱, 여기 h제곱 날라가게 되겠죠? 여기 4파이 제곱, 8파이 제곱, 그러니까 2가 남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는 좀 없어지고. 그래서 뭐가 남냐면은 2n분의 p 제곱의 풋사이가 남게 돼요. 그럼 그대로 써줄게요. 이거는. 왜 얘를 곱해줬냐?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를 곱해줘. 2n분의 p제곱. 왜 2n분의 p제곱을 만들어주냐면 이것 때문에 어떤 입자가 있으면은 얘는 2n분의 p제곱으로 표현되는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거든요. 그 2n분의 p제곱 대신에 이렇게 넘어가. 2n분의 p제곱은 2 빼기 v죠. 2 빼기 v.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써줄 수가 있냐면은 2 빼기 v로 써줄 수가 있다. 자, 근데 마지막 단계로 빼기 v 곱하기 풋사이를 왼쪽으로 옮겨줘. 그럼 어떻게 되는 이거 되죠? 플러스 v 풋사이는
2 푸사이가 돼. 이게 결론. 이게 책에서 주장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응용하는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걸 할 텐데,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입자가 있어요. 어떤 입자가 질량이 m이고, 얘가 입자지만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파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얘는 푸사이 x라는 파동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사이 x를 구하려고 해. 어떻게 구하죠? 이 식을 풀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푸사이 x를 구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죠. 얘가 뭐죠? 이 입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알려져 있어야만 그래서 Vx를 딱 집어넣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텐셜. 여기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 입자가 그냥 빈 공간을 혼자 움직이고 있는 입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런 포텐셜을 느끼지 않고 그냥 혼자 움직이는 입자라고 해봅시다. 걔가 파동 함수가 푸사이 x고 얘는 얘를 만족시켜줄 때 그때 뭘 알아야 되냐면 Vx를 알아야 될 때 이때 Vx는 얼마가 되죠? 0이라는 거지. 그냥 아무런 포텐셜 느끼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였다 그러면은 얘가 만족할 파동 방정식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야. Vx가 0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가 아니고 이런 상태야 지금. 얘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입자라고 해봅시다. 얘도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될까요?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단지 뭐가 달라졌을까 이제는? 예전은 얘가 자유입자가 아니에요. 스프링에 매달려 있어요. 어떤 포텐셜을 느끼냐면 이제는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포텐셜을 느껴요. v 대신에 2분의 1 kx 제곱을 넣고 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지 않고 이런 입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핵에 붙잡혀 있는 어떤 전자에 썼다라고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파동 함수를 표현이 될 텐데 얘는 어떻게 보냐? 얘를 이용해서 단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얘가 vx가 2분의 1 kx 제곱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파 이플런 제로 x분의 g 곱하기 2제곱이라고 하면 쿨록 포텐셜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어떤 입자든 간에 요 방정식을 푸는 거야. 요 방정식을 풀어. 근데 요 방정식에서 뭐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야. 요 부분. 그 입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계속 달라져. 자유 입자였다라고 그러면 0. 하모닉 오실레이터였다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 얘가 원자핵에 붙잡혀 있는 입자였다 그러면은 쿨롱 에너지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이제 계속 바꾸면서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볼 텐데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풀어보려고 그래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뭐겠어요? 당연히 얘가 0인 케이스가 가장 간단한 케이스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상황이 여기 1차원 공간이 있어. 1차원으로 움직였어. X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야. 길이는 L이야.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갔다. 아무런 빈 공간이야. 1차원 빈 공간에 전자 하나가 들어갔다. 그럼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도 뭐로 표현해줄 수가 있냐면 양자역하게 하면은 파동함수로 표현될 거다. 얘가 어떤 모양을 할 거냐.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고 구해야 돼. 여기서 어떤 케이스는 V가 0인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푸사이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것은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했잖아요. 유도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유도 방정식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왜 아닌가 하면 잠깐 설명했어요. 왜 아닌가? 우리가 얘가 만족할 슈레딩거 방정식 풀었는데 왜 아니냐? 아까 첫 번째 가정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어떤 자유입자가 있다. 얘가 물질파인데 파장이 남다다. 그러면 뒤에 파동함수는 시작이 어떻게 돼? 시작이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라고 놓고 시작을 했죠. 시작이 이거였잖아.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사실. 원래는 얘가 아니고요. 익스pon의 잘못이야. 원래는 파장이 남다인
자유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사실은 사인 함수가 아니고 이런 복소수 함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근데 왜 얘가 되느냐? 아무런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 자유입자의 물질파라는 파동함수의 파동함수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그 설명은 무지 어렵다. 간단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는 저조차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책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알아줘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레딩거 방정식 있잖아요. 그거는 외워야 돼요. 요식 있잖아요. 요식. 이거는 맞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앞으로 주구장창 이식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식조차는 요식은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얘를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V가 0일 때 2분의 KX제곱일 때 4파 입실론 제로 R의 이치지 계속 바꿔가면서 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한 것 중에? 있으면 마치도록 해서 다음 시간에 요걸 한번 할게요. 응?